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뭐 가장 열심히 박수 쳐주신 분한테 책 2권씩 던져드리고 막 이런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학회니까 학회답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랑 나누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그 정도를 명확하게 짚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불과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뭐하고 놀았습니까? 연날리기 하고 놀았어요. 지금 아이들이 뭐하고 놉니까? 연날리기 하고 놉니까? 드론 날리기 하고 놉니까?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그 유치원을 졸업하는데 선물로 온 게 드론이더라고요. 드론 날리기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 대전환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하고 아이하고 싸우는데 너 언제까지 밖에서 놀래? 들어가서 숙제 좀 해라. 제발 좀 들어와서 숙제 좀 해라. 이렇게 싸웠다면 지금 아이들은 너 언제까지 집에서 게임만 할래? 밖에 좀 나가서 뛰어놀아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전환이 될 텐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이 또 디지털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의 전환이 일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오락실 가셨습니까? 오락실 가셨습니까? 네. 오락실에서 무슨 게임 하셨습니까? 갤러그 하셨어요. 그럼 대충 연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갤러그가 뭔지 몰라요라고 해야죠. 자, 갤러그하고 놀으셨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역시 게임합니다. 근데 어떻게 게임하는지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말 그대로 가상 세계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게임하는 걸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남이 게임하는 것을 잠깐 그냥 옆에서 보는 거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떤지를 한번 체감을 해보시죠. Oh my god. Oh my god.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는 꺼주세요 이제.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목적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오락실에서 갤러그 하셨다. 그러면 내가 주인공입니까? 삼자가 주인공입니까? 삼자가 주인공이죠. 비행기가 주인공이죠. 나는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게임은, 지금 보신 메타버스 게임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삼자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죠.
삼자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게임의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실감 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초실감화라는 또 엄청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의 경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옮겨지고 있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또 디지털에서 버추얼로 가상세계로 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마침 얼마 전 구글 얼스가 이 손안의 세계,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을 그러니까 실물 부동산을 거래할 수도 있지만 가상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상세계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게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알려져 있는 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멀리서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 제 영상은 안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그 줌을 하지 않은 채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지적재산권에 걸릴까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바다에 왜 왔을까요? 이 아이들은 바다에서 바다놀이 하러 왔을까요? 사진 찍으러 왔을까요? 세 번째,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 위해 왔을까요? 뭐 때문에 여기 왔을까요? 다 목적이 중첩되겠지만 바다에 가는 이유는 멋있는 수영장에 가는 이유는 바캉스 공간에 가서 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이유는 수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진 찍으러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찍은 사진을 SNS상에 올리기 위해 간 거예요. 이게 소위 플렉스라고 하죠. 플렉스. 이 MZ세대들의 하나의 경향이에요. 특징이에요. 기존 베이비붐 세대와 구별되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편의점 알바생일진 몰라도 가상 세계에서만큼은 난 이렇게 플렉스인 인물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사실은 영상을 찍었는데 한 2시간 동안 15분짜리 영상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이 세 명이서 이 똑같은 그 율동을 한 100번을 찍더라고요.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여기에 왜 왔을까요? SNS에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세대가 주력 세대가 될 때, 그런 식으로 보편화될 때 어떻게 사회가 변화할지 계속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하는 방식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또 한 번 가상세계로.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경제 전망의 저자인데요. 이 경제 전망의 표지를 NFT로 발행을 해봤습니다.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제가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깟 이미지가 $10,000,000에 팔려요? 이런 이미지 NFT 발행한 이런 이미지가 NFT 이미지가 $10,000,000에 팔린다. 이건 뭐 워낙 멋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어린아이가 1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혼자 NFT가 뭔지를 공부해가지고 NFT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혼자 공부해가지고 실제 NFT를 발행했는데 그게 60조에 팔렸습니다. 물론 이런 허황된지 않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푼 꿈을 꾸고 뭐 제가 표지를 발행한 건 아니지만 이런 NFT 세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도 뭔가를 발행해봐야 되겠구나. 발행하는데 돈 안 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회장님께서 개회사 하실 때 조대명 교수님이 다음 회장님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음성을 따서 NFT를 발행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해보는 거죠. 예? 그러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예. 자, 그러면 이제 저랑 함께 달려가 볼 텐데 도대체 NFT가 뭐고 NFT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것이 어느 산업까지 특히 음악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어떻게
이 환경을 바꿔놓을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뭐 NFT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향성만 쭉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발제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자산은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텐저블, 인텐저블. 손에 잡히는 자산이 있고 손에 잡히지 않는 자산이 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자산을 무시했습니다. 폄하했어요. 우리나라도 거래소를 규제했었잖아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자산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우리 놀이 방식이 바뀐 것처럼 세상이 바뀐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놀았지만 미래 세대는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한 거죠. 근데 이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디지털 세상의 원주민은 아날로그 세상이 어색한 거죠. 아날로그 세상의 원주민은 디지털 세상이 어색하지만 그쪽으로 건너가는 것일 뿐. 그걸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하죠. 아날로그 세상에 태어났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이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디지털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뿐이죠. 디지털 이미그런트. 근데 원래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세상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가 익숙한 거겠죠. 그런데 텐저블과 인텐저블이 있다면 인텐저블한 어셋 중에서도 펀저블한 것이 있고 난 펀저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저블한 토큰이 있고 난 펀저블한 토큰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펀저블한 토큰은 비트코인 하나를 만약에 뭐 입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꼭 그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 입금해줘도 되잖아요. 펀저블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이 500원짜리 동전을 저한테 주시면서 제가 1000원짜리를 드릴 수 있어요. 두 개를 주시면. 그죠? 그게 손해난다고 생각 안 되잖아요. 어쩌면 500원짜리 하나랑 제 500원짜리 하나랑 바꿔도 되잖아요. 펀저블하다는 뜻이죠.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NFT, non-fungible 토큰은 이건 거예요. 그 500원과 이 500원은 다른 거예요. NFT 500원이라고 친다면 non-fungible 토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NFT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러합니다. 아이템, 캐릭터, 미술품, 예술품, 뭐 음악 콘텐츠도 여기서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작품 정보나 소유권, 저작권 정보 이런 것들을 NFT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미술품은 하나지만 그 소유권을 15%만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시장인 거죠. 음악 콘텐츠는 하나지만 NFT로 발행한 그 음악 콘텐츠는 하나지만 그것에 소유권을 부여한 만큼 그만큼만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너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모든 기술들이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기술 수용 주기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술의 어떤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의 주기가 있는데 어떤 기술이 출범했다.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우리 인공지능 하면 그 이세돌 바둑 둘 때 인공지능 막 관심 부여되잖아요. 역시 그때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 자금이 쏠렸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투자 열기가 부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버블인 거죠. 근데 버블이 어떻게 됩니까? 꺼집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꺼지면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하셨던 이 클라우드도 마찬가지. 버블이 있었어요. 그럼 버블이 꺼집니다. 그러면 그 클라우드가 꺼지느냐?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했어요. 와 뭐야 하면서 집중적으로 자금이 거기 쏠립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꺼져요. 그럼 인공지능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적용하지 않는 산업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산업을 막론하고 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거죠. 다 클라우드가 적용되듯이 클라우드가 적용되지 않은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적용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버블이 형성되는 기간이 있고요. 이때 뭐 만약에 버블이 형성되기 전에
유망한 기술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초반에는 뭐 투자로서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버블이 형성됐을 때 오늘 오전에도 뭐 어떤 투자 대가랑 좀 대화를 좀 하다가 왔는데 보통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 유행이 끝날 때쯤 유행이 끝날 때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아나운서 이재용 아나운서랑 얘기를 하는데 이재용 아나운서가 무슨 경제 채널을 지금 진행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진행할까 이재용 아나운서가 진행할까 이걸 뭐 결정하다가 이제 만난 사이인데 근데 그 경제 채널을 진행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22년 2월입니다.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몇 억을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뭐라고 해요? 자문을. 쌀 때 담아라, 떨어질 때 담아라, 떨어질 때 담아라.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죠. 왜 내가 사면 떨어지나? 아니에요. 떨어질 때 산 거예요. 왜 떨어질 때 사고 있느냐? 이게 왜 이때 들어온 거죠? 올해 주식 투자 열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어떤 성향인 거죠? 주식 투자 열풍이 다 부니까 그럼 나도 해야겠다.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블이 형성되고 그때 막 들어왔다가 끝자락에 들어간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잘하는 사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건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근데 어쨌든 버블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버블은 꺼져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산업적 적용인 거죠. 이제 과잉 버블은 꺼지는 거고 NFT가 정말 빠른 속도로 뭐 메타버스 포함해서 이 가상 세계로의 전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그 CES에 참여를 했는데 CES 보면서 놀란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가장 놀란 것 중에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해당 센서에 이렇게 딱 가면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센서 앞에 딱 갑니다. 딱 20초 만에 저를 복제해요. 뭐를 복제하냐면 장기를 복제. 버추얼 트윈이에요. 가상 쌍둥이. 그럼 얘를 왜 복제합니까?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술을 받을까, 이런 뭐 처방을 받을까, 이런 약을 먹을까, 이런 수술을 받을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임상 실험하는 거죠. 가상 쌍둥이한테. 그리고 최적의 치료법을 가지고 경과를 볼 수 있잖아. 그걸 가지고 드디어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의료도 가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상으로 안 가는 게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뭐 제가 설명드리면 온라인 시장으로 가잖아요. 온라인 쇼핑으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도소매 판매액에서 38%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에요. 근데 이게 불과 10년 전에 4%였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줄어요. 자, 그런데 온라인 쇼핑으로 바뀌면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안경 쓰고 계세요. 안경을 온라인에 사세요? 오프라인에 사세요? 안경은 오프라인에 산단 말이에요. 안경은 왜 오프라인에 사세요? 써봐야 되니까, 그죠? 내 얼굴에 이쁜지 써봐야 되니까. 근데 이 온라인 쇼핑몰의 과제가 뭐예요? 그래서 일본의 진스브레인이라는 온라인 안경 쇼핑몰이 어떻게 했냐면 안경을 써보고 구매하게 해주겠다. 뭡니까? 메타버스의 도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례는. 이뿐만 아니라 이케아도 가구를 집에 놔보고 사세요. 이게 메타버스예요. 계속 가상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에서 진스브레인이 써보고 사세요. 이걸 UX라고 하는데 소비자에게 경험을 먼저 제공하는 컨셉이에요. 그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다 보니까 소비자들 어때요? 온라인에서도 안경을 내 얼굴에 맞는 안경인지 써보고 사는 거. 아까 게임하듯이 써보고 사는 거죠. 매출이 2.5배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뭐가 줄어요? 극단적으로 뭐가 주는데 뭐가 줄까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 뭐예요? 써보고 산다. 써보고 사니까 뭐가 줄까요?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어떤 비용이 절감되는데 어떤 비용일까요? 반품비가 절감돼요. 반품비.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가. 그러니까 이게 혁명인 거죠. 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루 설명드릴 필요 없이 정말 많은 산업에서 결과적으로 메타버스 NFT 가상세계로의 전환이 전개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NFT가 점유할 시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캐릭터에서 시작했으리만큼 캐릭터나 아이템 이런 쪽은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다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뭐냐면 이 고양이를 더 예쁘게 키우고 자라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게임. 게임 같은 경우도 캐릭터 아이템에서 NFT를 발행하는 방식인 거고요. 또 디지털 컨텐츠 산업입니다. 여기서 음악 컨텐츠랑 비슷하죠. NBA하고 데펄랩스하고 NBA 탑샷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을 일부 캡처해서 영상을 캡처하는 거죠. 그걸 NFT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과의 그 대화를 NFT로 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서 착안된 겁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처음 트위터를 창업하면서 날린 그 트윗, 첫 번째 트윗이죠. 나 지금 그냥 세팅해보는 거야 라고 자기 혼자 한 소리예요. Just setting up my tweet. 이렇게. 그게 첫 트윗이고 이게 엄청난 금액의 NFT 발행하고 팔리는 거죠. 뭐 미술품, 예술품, 수집품 전반에 걸쳐서 이것은 텐저블 자산이죠. 텐저블 자산에도 NFT를 발행해서 소위 말하는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리셀 시장도 어마어마합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이런 것을 슈테크라고 하죠. MZ 세대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요. 슈테크. 그러니까 신발을 NFT 발행한 신발을 사고 파는 방식인 거죠. 여기 보시면 엔진이라는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랩스라는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얘네 둘이 부동산 소유권을 일부를 NFT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 또 탈중앙화된 금융 이런 걸 소위 말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중개자가 없는 모습인 거죠. 송금을 하는데 중간에 중개해주는 금융기관이 없는 흐름인 거죠. 특별히 금융기관을 사라지게 만드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특별히 DeFi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Decentralized Finance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디지털 세상에는 NFT가 뭐 불가능한 시장이 없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진입할 불가능한 시장이 없다.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음악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어떻게까지 NFT가 적용되는지 기본적인 골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NFT 활용 가능 영역은 정말 불가능한 게 없다. 그중에 역시 음원 및 콘텐츠 산업도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다. 여기를 한번 잠깐 제가 그대로 읽어봐 드리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음원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의 유통, 수익 구조 변화, 저작권 침해 방지에 활용이 가능하다. 전반에 걸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재산 산업에 당연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NFT를 발행해서 음악 콘텐츠 산업 속에서 음악을 유통하고 거래하고 뭐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그 전 과정에서 NFT가 활용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기존의 거래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뭔가의 계약을 해요.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중개기관까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NFT를 활용한 거래로 판단을 해보면 NFT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하기 때문에 결국 디지털 계약서가 등장하는 것이고 이 속에서 거래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런 뭐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정보가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망에 등장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중개기관을 사라지게 하는 모델,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음원이나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있을 것이고요. 음원이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소위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음악 듣는 방식이 불법 다운로드였어요.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내 여기 MP3에 담아가지고 듣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뀌었죠. 유튜브 스트리밍, 뭐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멜론 스트리밍 다 스트리밍으로 바뀌었죠. 누가 그 파일을 저장해서 듣진 않아요. 요즘 많이 트렌드가. 근데 저장해서 듣든 스트리밍해서 듣든 NFT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그냥 불법 다운로드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보가 이동하는 그 경로가 고스란히 따라오기 때문이죠. 고스란히 따라오는. 결과적으로는 단체 톡방 안에서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고 가정하면 허위나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 100여 분이 단체 톡방 안에 계신데 조경선 회장님과 둘이 100명 있는 단톡방 안에서 둘이 소근소근 얘기를 해요. 우리 둘이만 나가서 저녁 먹자. 근데 다 전달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한 컨셉인 거죠. 쉽게만 말씀드리면 NFT,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런 거죠.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토큰 경제, 가상 세계가 등장했고 그게 말 그대로의 대세고 어쩌면 투자 관점에서는 버블이 일었다가 꺼지는 단계지만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초입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임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실물 자산조차도 디지털화가 가능하다라는 컨셉이 나왔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림을 NFT 발행해서 판매하는 방식. 그림을 잘라서 판매할 수도 없는데 NFT를 발행하면 그것의 일부만 소유할 수도 있는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요. 탈중앙화, 중개기관이 사라지는 거죠. 뭐 같이 비슷한 이슈가 등장하는 게 이제 CBDC인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인데 이 CBDC의 등장은 그러면 한국은행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CBDC를 발행하는 주체가 돼요. 다만 뭐가 사라집니까? 실물의 그것만 사라져요. 그게 뭐죠? 조폐공사가 사라지죠. 이건 한국은행의 책임 있는 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한국은행은 안 사라지죠. 여전히 가상 화폐를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CBDC라는 걸 발행해야 되잖아요. 다만 종이로 발행하다가 가상으로 발행할 뿐이니까 CBDC의 등장은 중앙은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가 사라지는 거죠. 탈중앙화가 가속화됩니다. 어쨌든 뭔가는 사라진다. 뭔가 사라지는 현상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기차로의 전환은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부품 회사의 40%가 사라집니다. 엔진이 바뀌니까, 엔진이 모터로 바뀌니까, 엔진 동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기반 관련 부품은 다 사라지는 거죠. 전기차로의 전환.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변화는 그냥 NFT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뭔가는 없어지고 뭔가는 새롭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사진 현상도 사라지는 것처럼, 그죠?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레코드 가게가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뭔가는 사라질 텐데 그런 흐름 중에 하나를 탈중앙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대한 변화가 막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NFT를 기능적 활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분위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 산업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마련해야 되고요. 역시 이 지식재산권 영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기업은 역시 NFT의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이키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나이키는 신발을 팔지 않는 신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끔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게는 역시 NFT를 스스로 경험해보고 학습해보고 그 산업과 기술을 이해해보면서 그러면서 이 NFT가 이끄는 이 세상의 중요한 또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모든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 근간이 우리 지금 한국 지적재산권 경상학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 과제, 지식재산권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